경계선을 잃고 나 새로운 아침을 열 수 없어 울먹이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내다. 네, 지난달 31일 현대중공업이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를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나누는 물적 분할, 법인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주총 전부터 사측과 노조 간의 대립이 극에 달했습니다. 노조가 주총 예정 장소에서 점거 농성을 했고 사측은 노조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등 극한 상황으로 치달았죠. 주총 당일에는 사측이 동원한 용역과 노동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노사 갈등을 다루면서 상당수 언론들은 이 노동 현장 현실을 외면하고 사측의 입장에만 치우친 보도를 내놓았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널린 토크쇼 제2번 순서는 현대중공업 노사 갈등을 통해서 언론의 노동 관련 보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하종강 교수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하종강입니다. 수육 씨는 잘 알고 계세요? 야,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여기 찾으신 분들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분입니다.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그 JTBC 드라마였나요? 그 송곳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서 대형마트의 그 노조 이야기를 다룬 건데 거기에 그 노동 상담가 안내상 씨가 연기한 그거의 그 실제 모델이래요, 이분이. 와, 나 깜짝 놀랐네. 맞습니까? 네, 그게 전부 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6년 동안 준비한 작품이니까 그 만화가 최기석 작가가 6년 동안 준비하면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했고요. 네. 몇 사람 이야기를 모아서 주인공 캐릭터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만화 구상을 처음에 저랑 같이 시작했고 제 이야기가 여기저기 좀 들어가 있고 이런 편이어서 자꾸 제 이름 나올 뿐이지 그게 전부 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아, 그렇겠죠. 사람이 또 어떻게 그렇게까지 됐겠어. 예. 오늘 노사 갈등 문제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는데요. 일단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이 있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서 이 물적 분할을 했다. 이렇게 일단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 왜 하는지. 예. 네. 그러니까 물적 분할은 이 기업 분할의 한 방식인데요. 기업이 본래에 있던 어느 부서를 독립시켜서 새로운 기업체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체의 주식을 100% 이 모 기업이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회사, 자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회사를 만든 것처럼 보이니까 물적 분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대중공업의 생산 파트를 물적 분할로 새 회사로 설립하고 생산 파트를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를 울산에 남겨두고 그다음에 모회사는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본사를 서울로 옮기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재무, 기획 이런 중요한 연구개발 파트는 본사에 속하게 되는데 나머지는 다 울산에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이 와중에서 노동자 노동 조건이 엄청나게 변경이 되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대우조선해양과 지금 현대중공업은 겹치는 사업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회사를 합친 다음에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겹치는 부분들을 통합하고 없앨 수 있어요. 네. 이 과정에 엄청난 구조조정이 시행될 수 있겠죠. 사측에서는 이제 그럴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약속하고 하지만 있지만 그 약속은 사실 지켜질지 아닐지는 좀 두고 봐야 돼요. 예전에도 그랬었나요? 예,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본사를 서울에 두게 되는 한국조선해양은 부채 비율이 62.1%에서 1.5%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울산에 남게 되는 현대중공업은 부채 비율이 115%로 늘어나요. 부채를 저쪽에다 다 주는 거군요. 예, 부채를 남겨둔 채 우량한 회사를 만들어서 서울로 가는 거죠. 그러면 남게 되는 노동자들은 나중에 엄청난 고용 불안도 발생하게 되고 악의적으로 마음을 먹으면 부채 덩어리의 회사가 정리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마음 먹으면. 그러니까 노동자는 당연히 이 물적 분할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 언론들이 노사 갈등을 다룰 때 노조를 약의 축으로 만드는 세 가지 패턴이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 이게 우리가 흔히 프레임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틀짓기 방식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노조에 대한 거부감을 만들고 공포감을 만드는 그런 방향에서 이제 폭력적이다라는 것. 노조의 단체 행동이나 노조의 행동 자체가 대단히 폭력적이다. 두 번째로는 노조가 자신의 어떤 노동권의 영역을 벗어나서 다른 시민들에게나 다른 부분에 피해를 준다. 그러니까 민폐를 끼친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그것의 자연스러운 결론으로 이어지는 게 따라서
경제에 상당히 심각한 부담을 주고 경제에 상당히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그래서 경제에 대한 어떤 경제 위기론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폭력적인 노조가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제를 말아먹는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그런 프레임의 형태들이 상당히 많이 자주 등장합니다. 네. 언론 기사들 보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자들이 노동 문제를 올바로 보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 제대로 파악할 능력이 우선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누구나 노동자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경영자성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맞아. 근데 시민 교육의 일환에서 자신이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한 시민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시민성 안으로 들어가야 될 문제인데, 사실은 그거는 누구나 남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보기 때문에 뭐 우리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 노동 문제를 다루는 시각 자체가 그런 식으로 아예 구조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측면들이 많은 거죠. 첫 번째 폭력 노조 프레임으로 되는 보도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7일 오후 노조원들이 주총 예정지인 울산 한마음회관을 기습 점거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측 직원 1명 실명 위기, 민노총 2차례 시위의 부상자만 43명, 중앙일보 현대중업노조 주총장 점거 농성, 사측 경비원 7명 부상, 1명 실명 위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이 실명 위기라는 언론들의 보도는 뒤에 오보로 밝혀졌습니다. 왜 이런 보도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 오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보니까 이제 단체 대화방, 그러니까 기자들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이 있었고 사측도 이제 같이 뭔가를 교환하는 그런 거였었는데 7명이 병원에 옮겨졌고 1명은 실명 위기다라고 하는 게 설로 나왔는데 네. 옳다구나하고 이제 그 받아쓴 이제 그런 형태거든요. 그 취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확인을 거치거나 이러지 않은 채, 그다음에 이거는 자신들 프레임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되게 반가웠구나. 자극적이죠. 경찰과 현지 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실명 위기라는 언론들 보도는 오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병원에만 가면 되잖아. 병원으로 간 인원은 3명이었고 다 그날 치료 마치고 병원을 나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실명 위기에 빠진 직원이 있었다는 걸 보도한 언론은 22개입니다. 나중에 사실 그 아니었다는 정정 기사를 낸 언론사는 그중에 한 언론사예요. 중앙일보죠? 예. 근데 그 언론사도 그 실명 위기 발생이라는 큰 기사만 독자들이 기억할 뿐이지 나중에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는 맞아. 작은 기사는 봤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폭력적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사진들은 자세히 보시면 그 귀퉁이에 전대중공업 이렇게 써 있어요. 카피라이트가. 회사가 제공한 사진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부분적으로 가장 폭력성을 강조해 찍은 사진들이 그냥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거의 대부분. 회사가 제공한 사진들이 언론에 실린 거거든요. 기자들이 직접 찍은 사진들은 별로 없었고. 그리고 실제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 지금도 보면 일반 사람들이 선뜻 다가서기 어려울 정도의 분위기를 연출할 때는 있어요. 근데 항상 그 앞에 훨씬 센 폭력이 선행돼 있습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우리 100만 촛불이 모였을 때 차벽치지 않고 물대포 쏘지 않으니까 폭력 사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다소 폭력적인 양상을 보일 때가 있지만 실제보다 굉장히 과장돼 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선행된 폭력이 항상 앞에 있었다는 거죠. 2,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물리적인 일정한 해프닝이나 충돌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부분은 유도된 폭력인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근데 그것의 특정 부분이 이제 이것도 이제 프레임이죠. 준비된 프레임이죠. 뭔가가 발생이 되면 그걸 딱 찍어서 그게 전체 사태였던 양.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은 전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것도 사실은 그와 유사한 맥락이 있다고 봐요. 주총 당일에도 노조의 폭력성을 부각한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동아일보의 경우는 주주총회장 변경 소식을 듣고 뒤늦게 온 노조원들이 이미 물적 분할 안건이 처리되고 텅 빈 무대에 외벽 목재 패널을 부수고 들어와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집기들을 뒤엎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동영상으로 밝혀진 사실이지만 의자를 집어던지고 소화기를 안 산 사람들은 분단 노동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진입을 막으려고 했던 용역회사 직원들이었거든요. 그 노조원이 이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사주 주 조합원들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 사주 주들도 참여할 권한이 당연히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그 회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울산 법원에 냈는데 그게 기각됐어요. 그래서 울산 법원이 기각하면서 뭐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냐 하면 쟁의행위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다.
그래서 이런 쟁의 행위를 금지시켜달라고 회사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거든요. 이 사실은 거의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언론들이 그 잘하는 기계적 중립도 여기서는 또 안 없는 쓰네요. 거죠. 기계적 중립조차 없고 여기에 지금 밑에 캡션으로 달려있는 부분을 보세요. 주주총회장 변경 소식을 듣고 뒤늦게 온 노조원들이 이미 물적 분할 안건이 처리되고 텅 빈 무대 외벽 패널을 부수고 들어와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집기를 뒤엎은 것으로 보인다예요. 취재가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히 문장 속에도 표현이 돼 있거든요. 저는 이 사진을 스스로 찍었는지 그다음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취재하거나 사실 검증까지 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표현들이죠. 네, 주총 당시 현장에 있었던 비즈 한국의 박현광 기자가 있는데요. 박현광 기자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는 물리적 충돌은 있었습니다. 물리적 충돌이라고 하면 용역들이 노조원들을 못 들어오게 막고 노조원들은 용역들을 끌어내려고 하고 그런 충돌이 있었던 건 분명히 맞지만 거기서 폭력이라고 말할 만한 충돌은 없었고요. 그리고 노조원분들이 먼저 소화기를 분사했느냐 그거는 제가 절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분명히 제가 그 현장에서 용역분들이 노조원분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하는 걸 똑똑히 봤고 제가 취재를 끝나고 후에 그 용역들 중에 한 명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용역 어떤 좀 팀장급이었던 것 같아요. 용역들 사이에서는. 그때 말하기로는 좀 우발적인 행동이었다. 사측이 그렇게 시키진 않았다라고 주장은 하더라고요. 그쵸, 용역들은 인정을 했죠. 근데 사측에서는 아직도 인정을 하진 않고 있죠. 예. 이분들이 어떻게든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자 그런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선택을 그냥 폭력을 간주해버리면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게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기자로서 좀 씁쓸했던 건데 사실 현장에 없었으면 나도 그렇게 썼을 것 같다. 왜냐면은 내가 본 게 없고 사측이 본인들이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고 영상이 있다고 했고. 네, 비즈한국 박현광 기자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되게 중요한 말이었다고 보는데요. 기자의 기본이 현장에서 취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현장에서 취재했을 때 자신의 눈이 이제 그 편향적인 눈인지 아니면 전체를 보는 눈인지에 대한 자기 점검도 되게 필요한데 안 쓰고 쓰는 기자들이 워낙 많다는 얘기고 아까 그 문장 안에서 눈이 나타났던 것처럼 안 쓰면서 받아 쓰는 정보는 사측이 제공하는 대단히 일방적인 정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실제로 노동을 취재하는 전문적인 기자들이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산업부에서 취재하거나 뭐 경제 영역에서 취재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사실 일반적인 출입처 관계라고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측과의 관계를 훨씬 더 긴밀하게 맺고 있는 경우들이 대다수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어떤 보도의 방식이 어떻게 했느냐 저는 그걸 보여준다고 봐요. 저 기자가 그냥 지극히 평범한 정상적인 보통 기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근데 굉장히 드문 경우의 기자예요. 이게 비극인 거죠. 대부분의 기자가 저래야 되고 특수한 경우가 저렇지 않은 기자가 소수 있어야 하는데 우린 지금 거의 저 사람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현장에서는. 이게 한국 언론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쓴 기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팩트만 캡션에 썼는데 나중에 다른 기자의 취재 내용을 추가해 수정한 것으로 안다. 인과관계를 볼 때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썼다. 소화기를 노조원들이 뿌렸다고 가정해서 쓴 게 아니다. 현장에 놓쳤기 때문에 이후에 목격자들을 취재해 기사를 썼다. 노조원, 사측 용역, 경찰 등을 복합적으로 취재했다.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건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죠? 예,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근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 같은 것이 연출되는 과정이 어땠냐라고 하는 거예요. 경영 쪽이 자신의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이거를 설득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기보다 되게 빠른 시간에 신속하게 결정 내리는 방식으로 밀어붙였단 말이죠. 그럼 이 과정이 올바른 과정이었느냐라는 것이 저는 얘기의 이제 핵심적인 것이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아니 그 TV조선은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루기도 많이 다루고. 그럼 TV조선의 관련 보도를 함께 보죠. 민폐 노조 프레임으로 이어가고 있는 TV조선의 보도 내용입니다. 건물 주위는 노조원들이 세운 오토바이가 빼곡합니다. 집회 때문에 도로도 일부 통제됐습니다. 우리가 못 가잖아요.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을.
얼마나 불편해요. 노조가 점거한 건물에 입주한 식당 등 업체 10곳은 이틀째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저도 뭐 약자잖아요. 거기에 되면은 저렇게 증거를 당하고 쫓겨난 상황이고 장사도 영업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건물에 있던 외국인 학교는 학생 안전을 위해 금요일까지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Suddenly put into a situation that made them feel afraid. It can be resolved as soon as possible so that the students can get back to their teaching and learning. 네, 여러 울산에 있는 분들의 인터뷰를 넣어서 TV조선의 보도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노조원들이 점거 농성을 시작한 27일은 사실상 한마음회관 휴관일로 모든 점포가 문을 닫았고요. 외국인 학교의 9학년은 29일부터 31일까지 수학여행 갔다고 하네요. 저학년은 30일 체험활동과 31일 휴교가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기 외국인 분도 나오셔서 선생님도 나오셔서 교장 대행분도 나오셔서 다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저분이 얘기하신 것 중에 어느 부분만 보도됐을 수도 있고요. 저 위에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보도 내용을 보면서 학교 비정규직 급식 노동자가 파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업 중에 한 학생이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결식아동이 밥을 굶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굉장히 착하고 정의로운 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모든 파업은 불편과 손실을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불편에 대한 불만을 파업하는 노동자에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학교와 교육청 이런 교육 당국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파업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 불편에 대한 불만을 노동자들에게 하지 않고 파업을 발생시키게 한 경영자들에게 가서 따집니다. 그래야 사회가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청소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다른 나라는 의뢰 시민들이 쓰레기를 모아서 시장 집 앞에 가서 버리는 운동을 벌여요. 일례적으로. 모든 파업은 불편을 발생시킵니다. 근데 그것만 이렇게 특화시켜서 보도하면 헌법상에 보장돼 있는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부인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만큼 일방적인 리포트는 독일에서는 아마 많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얼마나 진보적인, 얼마나 보수적인 미디어라도 이 전체 그림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어떤 부분 집중할 수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파업하든지 아니면 왜 이런 활동하는지 잘 설명해야 그 다음엔 뭐 부작용이나 뭐 이런 거 설명할 수도 있어요. 네, 이 파업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해한다는 거, 요거 사실관계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울산 출신이시죠? 우리 동네 얘기예요. 저희 아버지 같은 현대중공업에 근무하셨고, 네. 저희 아버지가 사측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원래 양반이었어요.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좀 해봤어요. 현대중공업이 위치해 있는 울산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직간접적으로 현대중공업이랑 다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죠, 여기에 대해서. 근데 여기 이제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여기에 이제 입주해 있는 식당 분들은 피해 보죠. 왜 안 봐요? 그리고 도로가 또 많이 막힌답니다. 이 파업 때문에. 그러면 짜증도 나죠. 왜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이 노조원들의 이 파업을 지지하는 분위기예요. 사실 예전에는요, 이런 파업 같은 거 했을 때 모두가 다 노조원들을 지지하지는 않았어요. 저렇게 그 회사 발목 잡고 회사가 살아야 우리가 사는 거지, 그런 목소리도 공존했는데 이번만큼은 거의 일방적으로 노조원들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존의 문제가 다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울산 지역 언론들의 보도는 사뭇 달랐는데요. KBS 울산은 9시 뉴스에서 한마음회관 농성은 닷새나 이어졌지만 이 기간 동안 경찰과 구청에 신고된 주민들의 소음 신고는 없었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강조하는 프레임을 반박했습니다. 상당수 주민들은 노조에 암묵적인 지지를 보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울산 MBC 뉴스데스크는 현대중공업을 삼가 떼놓을 수 없는 시민들을 조명하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이 기사에 등장한 시민은 노동자가 있어 현대중공업이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가 됐고 노동자와 함께한 것이지 정몽준 씨 혼자 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죠. 중앙 언론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지역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언론과 중앙 언론들의 보도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저는 다른 게 기본적으로 다르고 다양해야지 이제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보고요. 지역 언론들은 그 지역의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나 산업의 문제하고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시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안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서 핵심 문제는 이른바 중앙 언론이라고 불리우는 데들은 이 지역에 대한 올바른 취재의 근거를 두지 않은 채 상당히 그 사측에 이제 상당히 기울어진 사측을 옹호하는 듯한 그리고 대단히 반노동적인 심지어는 반지역적인 그런 식의 태도로 상당히 손쉽게 이념적인 글쓰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언론이 노조를 악의 축으로 만드는 프레임, 세 번째로는 노조발 경제 위기 프레임을 들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세계 1, 2위 조선소인 두 회사가 합병하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 21%가 넘는 매머드 조선소가 탄생해 저가 수주로 인한 최악의 조선산업 불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경쟁국 정부와 업계가 독과점 우려를 제기하며 강력 견제에 나섰는데 국내에서는 노조와 지역 정치권이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는 전문가들은 조선업 재편의 첫 단추인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주총이 노조의 생떼에 좌절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불법 파업으로 사업 재편이 지장을 받으면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은 쇠퇴기를 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 내용대로 노동조합 때문에 인수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다 합리적인 방식을 조금 더 취하겠죠. 노동조합이 이만큼 싸웠으니까. 그러면 노동조합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것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도하는 기자들의 마인드 자체가 친기업적 사고에 어릴 때부터 젖어 있었기 때문에 노동 문제를 올바로 분석할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측을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보도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죠.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제 87년, 88년, 2년 동안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양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수십 년 동안 노동운동이 정체돼 있다가 그 2년 동안에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었죠. 그만큼 노동조합을 억압하는 사측의 행위도 굉장히 강력해졌는데 현대중공업은 대표적으로 골리앗 투쟁이라는 역사를 남겼고 시칼 테러라는 역사를 남겼어요. 그래서 시칼 테러를 당했던 노동자가 직접 뭐라고 전하냐 하면 그 시퍼런 칼날이 앞에 있는 동료 허리에 와서 이렇게 쑤셔 박히고 자기 허리에도 그 칼날이 와서 이렇게 박히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뭐라 그래 생각했냐 하면 노동자 위원장의 비폭력 결정만 아니었으면 너희들은 다 죽었다. 그때 우리 쪽 인원은 1000명이 넘었거든요. 저점 불과 몇 명 안 됐었습니다. 무밀 들었었지만 마음 먹었으면 제압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비폭력으로 그때 하기로 결정했었기 때문에 그때 대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취재 내려왔던 기자들은 다 회사가 제공한 호텔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회사가 주는 자료 가지고 보도를 했어요. 네. 근데 이런 일이 사실 그때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언론들이 상당히 편향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지만 특히나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편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당 부분이. 예. 그리고 압도적으로 친기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한국 경제 전반을 고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특정 기업, 특정 대기업, 특정 사주를 고민해 주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나 경제지들, 한국 경제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정경영이 보유한 신문이라는 건 뻔히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지금 현대 자동차가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삼성물산이라든가 SKT 같은 데들이 상당 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의 형태예요. 여기가 기업적인 정서로 거의 대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짐작은 뻔히 가능합니다. 네. 따라서 기본적으로 대단히 편향적인데 이 경제지뿐만 아니라 보수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들 아마도 우리나라 언론사의 대다수는 광고주를 상당히 인식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계층을 상류층이라고 지향하는 식의 태도들을 많은 기자들이 가지고 있고 많은 데스크들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들과 시각을 일치하면서 한국 경제를 고민한다라는 것 말 자체가 사실은 특정 집단이나 특정 기업이나 특정 계급 집단들의 어떤 고민들과 공유돼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상당히 쏠린 그런 식의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게 국민들의 인식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앞으로도 그러면 노사 갈등을 다루는 언론 보도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듯한 느낌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프로그램이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이걸 본 기자들은 아마 좀 느꼈을 겁니다. 어떤 점을 더 강조하기를 바라십니까? 기사 제목에 보면 대기업 노동자가 임금 인상하기 위해서 파업을 하고 타결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기사 제목을 뭐라고 뽑았냐 하면 기본급 4,000원 올리려고 3조 원 날렸다.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기본급 4천 올리겠다고 파업을 해서 3조 원을 날렸다는 거거든요. 네. 다른 나라 언론은 제목을 뭐라고 뽑냐면요. 기본급 4천 원 올려주지 않겠다고 3조 원 날렸다. 이렇게 뽑습니다. 이 어리석은 경영진이 더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 파업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주주에게 반하는 무능한 경영진이다. 당장 교체돼야죠. 그러니까 한국 기업 경영 방식이 주주 자본주의 시각을 용납이 안 되는 굉장히 보수적인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언론들이 다 이런 기업과 이해를 같이 하기 때문에 노동 문제를 보는 시각이 세계에서 가장 보수화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전에 그 4천 원 올리려고 3조 날렸다. 그걸 안 좋은 식으로 말씀하신 뭐 맞는 말인데 이렇게 저도 생각했거든요, 순간. 야, 무릎을 처음으로 치게 했어요. 그게 코스트 개념이에요. 설령 진짜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경영자보다 노동자가 더 많은데 우리가 왜 그러네. 야. 항상 그 입장을 대변했어야 하는지 반성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언론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도를 해야 될지. 기자들이 예. 노동조합, 민주노총, 파업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내가 머릿속에 형성되는 개념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닐 수 있다.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진실이 보입니다. 그래야. 수십 년 동안 잘못 주입된 틀린 생각일 수 있다. 기자들이 자신감 가지지 말고 그런 반성을 해보셔야 그 다음에 진실이 보일 겁니다. 최욱 씨가 굉장히 많이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 노동자라고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었죠. 아니 근데 진짜 오늘 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아, 나도 거기에 많이 젖어 있었구나 하는 거를 딱 발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해진 토크쇼 제2에서는 하종강 교수님과 함께 이 현대중공업 사태를 계기로 노사 갈등을 다루는 언론 보도까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푹,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관행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주도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